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일 살펴볼 내용은요. 2020년 3월에 강력한 규제가 온다. 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번에 그 대책에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서 진짜 이 부분이 두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2020년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자, 부동산 흐름을 좀 이해하거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2020년 3월에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걸 얘기해 드리겠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자, 좀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로 그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을 실시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이죠. 고가 주택. 자, 고가 주택 타겟입니다. 타겟. 그래서 이제 그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의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탈루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밀 검증하겠다. 자, 그래서 법인들 많이 만드셨잖아요. 자, 법인도 여러분들께서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법인 설립 이전에는 자, 자녀명이라든가 또는 그 미성년 자녀, 그리고 또 이제 뭐 친인척이죠. 뭐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삼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명의 신탁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세부 부담 때문에 뭔가 자금 출처에 관한 부분도 좀 비이상적이고요. 예,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 정밀검증 들어간다고 하니 꼭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알고 주택을 취득하고 늘려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 그래서 이제 상시 뭔가 살펴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2019년 11월 28일 날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 두 달, 8월 달과 9월 달에 신고된 28,140건 중에서 이상 거래가 그 2,228건, 그래서 전체 약 8%를 추출을 했고요. 계약 완료된 1,536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세 의심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가 됐고, 자,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이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신고 내역 등에 대해서도 자, 2019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만 7천 건에 대해서도 고강도 집중조사 지속해서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행 지금 뭔가 그 빡세게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또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감정원에서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고요. 자, 항시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자, 국토부 조사팀에서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해서 자, 이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자,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이제 조사 인원이 상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상설 조사팀은 부동산 전담 그러니까 조사기구로서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 조사, 관계기관, 자, 지자체 등을 통해서 수사 공조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 주요 불법 행위로 보게 되면 자, 불법 전매 굉장히 많이 하죠. 팔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 팔지 말라고 하는 기간에 자, 서로 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거래,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자격 무등록 중개. 그래서 이제 자격이 없고 또 이제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꼭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거래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불법 전매, 특히 이제 그 청약으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전매 제한 기간 안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이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조심히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좀 거래를 하실 때는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불법 전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근본에 이제
금일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그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죠. 그래서 이제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좀 부족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되는 내용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3억 원 이상이다. 자, 그러면 자금 출처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비규제 지역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 지급수단 기재 추가 등, 자,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 진구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조금 단순화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제 앞으로 개선되게 되면 굉장히 구체화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현재 자금 제공자가 누군지 관계를 적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현금 등의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그래서 현금이면 현금성이라고 딱 기재를 했었지만, 일단 현금 등의 기타 항목 자산을, 자, 종류별로 이제 나누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좌이체, 그리고 그 현금 지급 등의 자금 지급 수단 기재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로 했는지, 현금으로 내가 수표로 끊어서 줬는지, 자금 지급 수단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계좌를 이체를 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이 지급 수단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이 기재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그래서 지금은요, 주담대하고 신용대출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지만, 자, 첫 번째 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요, 처음과 달리 지금 쓰고 있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좀 변경이 됐고요. 이제는 앞으로 좀 더 구체화가 돼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구분할 수 있게끔, 자, 항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뭔가 집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사준대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고, 자, 이유는 그거죠.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택수에서 이제 따로 계산이 되잖아요. 물론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30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소득, 직장, 그러니까 뭔가 소득 발생이 되는 그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그 세대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녀 명의로 그렇게 취득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주변의 친인척 명의로 취득을 할 때에는,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래하셨다 그러면, 자, 국세청에 끌려가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고요. 이게 그 한 분이 끝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이제 뭔가 자금을 제공한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됐는데 그게 걸렸다. 그럼 그런 분들의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근본 살펴보는, 자,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자,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비규제 지역도 이제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그 선호 지역에 있는 경기도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로 분명히 써야 되고요. 또 이제 그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굉장히 빡빡하게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웬만한 데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 이거 정말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 써요. 입주 계획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증빙 자료까지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실거래 신고시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가 부재하여 매매 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하기 편하게 증빙 자료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자, 개선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그리고 이제 주택거래 신고 시 그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타겟이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특히 뭐예요? 9억 원 초과. 9억 원 투기과열지구면서 9억 원이 초과하는 그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 객관적인 자료가 뭘까요? 자기 자금이면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소득 금액 증명원을 띄워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를.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그래서 예금을 내가 예적금, 잔고 등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해서 내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다. 그래서 그런 잔고 서류도 갖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럼 전세계약서 원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래 가능 여부 확인.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외에 증빙 서류도 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 근본 대책의 타겟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전국이 동일하게 움직인 적도 없고요. 이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지적이고 개별성이 강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역대적으로 한번 쫙 전국에 있는 상황을 한번 놓고 보세요. IMF 때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었고요. 또 금융위기 때도 떨어지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3년 전부터 부동산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면 안 돼서 부동산을 처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었다가 지금 자산은 굉장히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굉장히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요번에 강력한 대책이 나왔지만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규제가 나왔을 때는 이 타선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야만 이 뭔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본 대책이 나오고 나서 폭락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내성도 많이 생겼고, 또 요거를 지금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시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지금 규제가 강력하다고 해서 가격 폭락한다, 이런 얘기에 또 현혹되셔가지고 또, 막 또 내 자산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항상 신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 3월 달에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일단 단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내년에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 부동산, 주택,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주택. 그런 9억 원 초과 주택들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동산 시장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본 강력한 규제가 이제 이 2020년 3월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부의 이전 차단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거래 감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자, 거래 감소는 가격 하락까지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 자금 조달이 큰 고가 주택이 이제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지금 한국은행이든 국토부에서든 기획재정부에서든 인정한 내용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자칫 잘못하다가는 분명한 건 이 부동산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가 나오긴 했는데 구멍이 하나 생겼죠. 자, 어떤 구멍이 있을까요? 일단 비규제 지역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좀 감소될 수 있고요. 또 위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부 보합이라든가 조정세로 갈 수도 있고요. 자, 9억 원 초과 아파트 역시나 동일합니다. 자, 그럼 9억 원 이하 아파트, 15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 너도 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부분 이 가격 조정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뭔가 하나를 누르면 어딘가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막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는 지금 숨통을 틔워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자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규제가 강한 15억 9억 초과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자 떨어진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자 이번 규제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없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의 가격대. 근데 이제 이 9억 원 이하의 자, 시장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관찰하는 이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천구나 도봉구,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 차이 제가 말씀드리면 10억까지도 안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금천구나 도봉구나 이런 강남권 또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0억이 아니라 20억, 25억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5억 이상의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현재. 자, 그랬을 때 이 9억 원의 이하 아파트, 상대적으로 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소외되고 분명히 가격적으로 들어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9억 초과 아파트, 15억 초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의 실수요자는 분명히 9억 원 이하이면서 뭔가 이제 신축이 되는 과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상품이라든가 또는 역세권 단지라든가 또는 이제 앞으로 도로나 철도망이 들어서는 자, 그런 해당 지역들, 그러니까 뭔가 개선이 되는 거죠. 정주 여건이. 자, 그런 지역들 또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분명히 실투자,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실수요자 및 자, 그리고 이제 일부 투자 세력이 이쪽으로 또 시장을 그러니까 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강력한 규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 참조하셔서 자,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향방을 한번 예측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상을 찍었고요. 부동산 분명한 건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조정되는 시간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가야 뭔가 기간이 지나가야 그 현상이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산 뭐 가격대를 떠나서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늘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자,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자,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고 좀 냉철하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환경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좀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